글쎄요, 이제 다 명확해졌죠? 모든 상속 재산은 당신의 형제에게 돌아갑니다. 유언장은 진짜이니 의심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이 모든 돈을 우리가 다 가져가도 괜찮은 거예요? 남편은 나를 내려다보고 시누이는 기뻐하며 웃고 있었죠. 아버지가 남긴 1억 달러 상속 재산은 전부 형제가 물려받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적힌 유언장을 보고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평생 이 천한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형제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저는 캐서린입니다. 올해 55세의 주부입니다. 남편 로버트와는 자녀가 없고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한마디로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로버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저는 그에게 반항하거나 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편은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로버트를 노예처럼 모시며 집안일을 했고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저를 모욕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도 저의 잘못이라고 하며 저는 거의 매일 몰래 울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지만 친척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독립할 만한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심리적 학대를 잘하는 오만한 남편 밑에서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정서적 지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사업가였습니다. 백수에서 회사를 일으켜 대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는 일 중독자였지만 제 형제와 저를 각자 나름대로 사랑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직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외로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일에 더욱 매달리셨습니다. 과로가 몸을 갉아먹은 것인지 아버지는 뇌졸중을 일으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무모하게 일한 대가는 엄청난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은퇴를 권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살아가시는 것이 걱정되어 남편을 설득하여 아버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워커홀릭이었던 아버지는 은퇴 후로 급속히 늙어가시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상에 누워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저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일상적인 집안일과 로버트를 돌보는 것 외에도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누워 계시는 때도 있지만 가끔은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거나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끝없는 고된 일 때문에 끊임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멍하시긴 하셨지만 의식이 맑으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면 저희는 예전처럼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고 슬프게도 내가 내게 최대한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간병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간병의 부담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저의 유일한 정서적 지주였던 아버지를 잃은 것은 엄청난 상실감과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1억 달러 상속 재산은 형제와 절반씩 나누어도 5천만 달러가 됩니다. 그 돈으로 마침내 악마 같은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로버트와 형수인 나오미에게 상속에 대해 논의하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자 제 형제는 몇 년 동안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을 위해 귀국했지만 어제 임지로 돌아갔습니다. 형제 대신 그의 아내 나오미가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서랍 뒤에서 발견된 거야. 이게 준비되어 있어서 다행이지. 봉인도 안 되어 있으니 바로 살펴보자.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저는 매일 간병을 했지만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의 돌보지 않던 남편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하고 의아했습니다. 불안한 기분과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읽어보자. 내 모든 재산은 장남인 켄에게 상속한다. 4월 1일, 존 스미스. 그게 다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이 형제와 저 사이에 똑같이 나눠질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1억 달러 유산이 전부 형제에게만 상속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상하네요. 왜 그런 거죠?
남편이 유언장을 건네며 직접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저는 그대로 유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서명과 함께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와 저 모두와 좋은 관계였고 한쪽만 편애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고 솔직한 형제가 정말 상속 재산을 독점할까요? 제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형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우, 그의 돈을 전부 우리가 가져가게 되다니. 좀 이상한 기분이네요. 하지만 그게 그의 뜻이라면 존중해야 하죠. 저는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유언장을 들고 있자 남편과 형수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걸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필적 감정사를 데려오든지 그러세요. 그냥 당신에게 불편한 거라고 해서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태도가 나쁘시네요. 그럴게요. 저는 유언장을 감정받기로 결심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결과는 유언자가 직접 쓴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결과에 실망했고 과거를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버지를 돌보며 삶을 바쳤습니다. 남편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살았고 그의 모욕적인 말에 상처를 받았고 쓸모없는 여자라고 불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아버지와 함께 보낸 마지막 날들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아끼셨다고 믿습니다.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더 충격적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부동산 상속 재산인 이 친숙한 집과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한다는 꿈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남편에게 유언장 감정 결과를 말했더니 그는 독선적인 표정으로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럼 다 결론이 난 거지. 모든 상속 재산은 형제에게 돌아간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요즘 집에 거의 없습니다. 퇴근이 매우 늦고 주말에는 집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가능한 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안도했습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에 대해 형제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형제는 항상 바빴지만 친절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형제가 바쁘지 않은지 확인한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형제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간병을 전적으로 저에게 맡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장례식과 여러 가지 절차를 처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데 로버트, 아빠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요. 아버지의 유언이 항상 당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가능한 한 캐주얼하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지만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상속 재산이 형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형제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말했을 줄 알았지만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진짜였으므로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형제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글씨는 아빠의 필적이고 그게 전부였군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제 말을 들을 때까지 아무것도 진행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형제는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지만 참을성 있게 형제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형제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제는 제가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나오미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조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에게서 정당한 몫을 요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당한 몫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 상속 재산 부분을 말하며 가족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제 경우에는 아버지의 2,500만 달러 상속 재산에서 2,500만 달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유언장에 모든 상속 재산이 형제에게 돌아간다고 적혀 있더라도 이 법적 조항에 따라 저는 2,500만 달러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형수는 이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 지금 와서 엉망으로 만들지 마. 그들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조언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2,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기억이 담긴 이 집과 땅만 원합니다. 총 유산은 1억 달러이지만 부동산은 1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상속 재산은 전부 형제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형제의 지시에 따라 변호사를 고용하여 토론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500만 달러를 정확히 상속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과 나오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천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으로 타협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상속 재산 분할에 합의했습니다. 며칠 후 사설탐정에게 요청했던 나오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형제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에 있던 형제 켄이 도와주러 달려왔습니다. 저는 1천만 달러 상당의 가족주택과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형제는 나머지 유산 9천만 달러를 상속받았습니다. 나오미와 남편은 모두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속 절차를 마친 후 우리 네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동안 형제가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잘 됐어요, 모두들. 아빠의 유산을 성공적으로 상속했으니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남편과 나오미의 얼굴은 내용을 읽고 창백해졌습니다. 문서에 적힌 제목은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끝에는 아버지의 서명과 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5년 전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직 일하시던 때에 저에게 맡기신 유언장입니다. 공증인이 있는 공증소에서 2명의 증인과 함께 작성했습니다. 동생이 말하길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동생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뇌졸중을 겪기 전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녀들이 제대로 부양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유언장 내용에 따르면 총 유산의 4분의 1은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가진 형제 켄에게, 4분의 3은 주부인 캐서린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유언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고 유언장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이 유언장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변경 이유를 포함하지 않은 유언장은 모두 무효로 간주됩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마도 중병에 걸리거나 치매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등 온갖 일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유산이 엄청나서 남은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으시려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유언장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상속을 놓고 다투지 말고 가족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는 동생만큼이나 아버지께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동했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반면에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과 나오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유언장을 바꾸려면 이유를 명시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 무효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빠의 필적이라도 치매 때문에 정신이 흐린 상태에서 강제로 쓰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남편이 테이블을 탕 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흉악한 표정으로 동생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켄, 증거라도 있어? 범죄자 취급하네. 언제 위조했다고 했어, 로버트. 그러고 나서 그는 옆에 앉아있는 아내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는 제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려주었고 저는 장례식을 위해 미국에 있었습니다. 해외로 돌아온 후 상속 문제가 나왔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 나오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 다물어. 상속은 다 끝났어. 9천만 달러는 우리 거야. 이제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우리 거라니? 상속받은 건 나야. 동생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닥쳐. 남편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화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상속받은 9천만 달러는 그냥 쓸모없는 종이에 불과해요. 동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동생이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1억 달러였어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아버지가 직접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이었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던 당시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주식 가격도 치솟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물러난 후 회사는 계속 적자를 내고 파산 직전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9천만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었던 주식이 이제는 사실상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 사실이야. 나는 그걸 알고 상속받았어. 아버지의 회사를 재건할 계획이고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라서 말하지 않았어. 남편은 당황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를 상속받은 거고 캐서린이 혼자 1천만 달러를 상속받은 거야. 그게 공평하지 않아. 불공평해. 나오미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나오미 옆에서 동생이 말했습니다. 나오미야,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았어. 너는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입지 않았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하지만 생각했는데 뭐야? 1억 달러를 다 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많은 계획을 세웠어. 남편 로버트가 당황한 나오미를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버트와 공모해서 아버지의 모든 돈을 다 받을 줄 알았지? 그리고 그러는 동안 바람을 피웠지?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은 얼어붙은 듯 침묵했습니다. 에? 나오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생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한 후부터 나오미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왜 상속에 대해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지? 왜 최근에 나랑의 교류가 그렇게 짧았고 왜 전화를 무시했지? 의심스러웠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 곧 돈이 많이 들어올 거야. 연예인처럼 살아갈 거야. 아가씨랑 돈을 어떻게 쓸지 이야기했어. 돈이 들어오면 정말 재밌게 놀 거야. 너랑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나오미. 너의 아가씨는 누구지? 아냐, 다오해야. 아니야. 동생이 당황한 아내를 무시하고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내 유언장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와 로버트가 팔을 끼고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나 해외에 있었잖아. 너의 아가씨가 궁금해서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자 나오미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의 불륜 상대를 보며 남편은 분노로 얼굴이 찜칠해졌고 나오미는 창백해졌습니다. 빌어먹을 스토커처럼 뒤쫓아다니면서. 이게 무슨 망할 짓이야? 이 우스꽝스러운 유언장과 사진들. 정말 웃기네. 그만해. 갑자기 나오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나쁜 배우처럼 매혹적인 목소리로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잘못 알았어. 모든 것은 로버트가 한 거야. 그는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아빠의 모든 상속을 받을 거라고 설득했어. 야, 1억 달러를 받으면 기쁘지 않겠어? 내 이익을 위해 한 거야. 쉽게 배신당한 남편은 입을 벌린 채 나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그냥 놀다가 찍은 거야. 너는 항상 해외에 있었고 나는 외로웠어. 너도 책임이 있어. 야, 용서해줘. 9천만 달러는 더 이상 쓸모없어. 하지만 캐서린의 부동산에서 1천만 달러를 받자고. 너가 유언장을 위조했어? 물론 아니지. 로버트가 했어. 그는 쉽다고 말했고 아빠가 썼다고 해서. 보라고, 내 잘못이 아니야. 위조 유언장 문제가 드러나자 남편은 격노하며 나오미에게 달려들었지만 동생이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자식들아, 너희는 증거가 없어. 너희들은 지옥에서 이걸 후회할 거야.
그가 욕설을 하고 의자를 차며 걷어차자 동생 콜린은 차분히 보고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 휴대전화가 녹음 모드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집에 온 이후로 모든 것을 녹음했어. 부주의한 실수였어. 남편 나오미는 창백해지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지만 이 방에는 모든 것을 녹화하는 감시 카메라가 있어. 아빠의 치매가 심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설치했어. 정말 우연이야. 조용한 거실에서 동생만 말을 계속했습니다. 위조 유언장은 범죄야. 우리가 방금 한 말은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어. 근처에 경찰서가 있어서 신고하면 금방 올 거야. 하지만 상속 문제가 해결되었고 캐서린의 물건을 앞으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신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동생은 휴대전화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성 녹음을 해외에 있는 내 컴퓨터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 조용히 대화를 지켜보던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로버트, 이제 이혼하고 싶어. 누가 너를 부양했는지 생각해봐. 이제는 충분해. 변명하지 말고 이혼에 동의해.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게. 나는 단호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로버트는 어깨를 처지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의 관계는 끝났어. 캐서린의 상속을 받으면 나를 데리고 켄과 함께 있을 생각이었지? 사설 탐정에게서 들은 켄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나오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후 동생과 나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로버트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가 아닌 여자와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직장에 퍼지면서 직장도 잃었습니다. 로버트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직장과 집을 잃은 그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의 자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로버트와는 더 이상 연관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약간의 재산을 물려받은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로버트와 불륜을 저지른 나오미도 로버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나를 버리지 마. 동생 켄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재에서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로버트가 없는 동안 돈을 탕진했고 그 모든 비용을 청구받아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일도 하지 않았고 로버트처럼 돌아갈 집도 없어서 지금은 낡은 공공주택에서 복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생 켄은 여전히 해외에서 일하고 있지만 나오미와 살았던 집을 매물로 내놓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에서 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검소하게 살았지만 동생이 생활비를 부담하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의 가치는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 지금은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아버지의 돌봄과 남편의 정신적 학대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지금은 큰 집에서 혼자 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외국인 유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하는 것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그게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빈 방의 룸렌탈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과 유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제공하고 지금은 그들과 함께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하고 게임을 하고 과제를 도와줍니다. 우리는 가족처럼 행복하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날에는 여유 시간이 있으면 지역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의 활동도 합니다. 나만의 자녀는 없고 남편과는 갈라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후에는 얼마나 외로울지 늘 걱정했지만 지금은 나의 일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생생합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인생에는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동생, 룸메이트, 지역 사회 사람들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고 보람 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는 마침내 얻은 평범한 행복을 만끽합니다.